요즘 전 세계 딸들이 한국으로 몰래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 몰래, 친구 손잡고, 아르바이트 돈 모아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요. 지난 광화문 콘서트에 이어 방탄소년단의 첫 월드투어 공연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던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5만 명이 보라색 우비를 입고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젖은 채로 더 뜨겁게 무대를 밀어붙였어요. 비가 공연을 삼킨 게 아니라 열기가 비를 증발시켜버린 밤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전 세계 400만 명이 말을 잃었어요. 75개국 3,500개 영화관이 이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했고, 중동 클럽에서는 아랍 청년들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따라 불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제발 우리나라에도 공연을 배정해달라고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투어를 한국 소프트파워의 웅장한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어가 끝날 때쯤이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외워서 함께 부르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롤링스톤에서 20년째 음악을 쓰고 있어요. 비욘세를 썼고, 에미넘을 썼고,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를 역대 최고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 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딸이 한국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피아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려 있는 게 이상했어요. 그 아이는 항상 문을 닫고 살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요. 노크를 해도 잠깐 한마디 하고 나서야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쪽지가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 소피아 특유의 흘림체. 아빠, 나 한국 갔어. 찾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이 온통 보라색이었어요. 포스터들. 7명의 남자들이 각자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어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저 책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석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가 식탁에서 말했어요. 아빠, 나 한국 가려고. 비행기표 벌써 알아봤어.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는데 같이 안 갈래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춤추는 애들 보러 한국까지. 내가 왜? 소피아가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피아와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쪽지를 내려놓고 소피아 친구 케이틀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케이틀린은 2번 신호가 가고 받았어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케이틀린이 먼저 말했어요. 아저씨, 소피아가 비상시에만 알려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비상이야. 케이틀린이 잠깐 침묵하다가 주소를 읽어줬어요. 서울, 명동. 호텔 이름까지.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검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발편이 있었습니다. 결제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소피아에게 전화를 12번 했습니다. 전부 음성 사서함이었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소피아야, 어디 있어? 아빠야. 소피아야, 전화 받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기내식이 2번 나왔는데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어폰을 끼고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 어둠을 봤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취미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1권, 2권 늘어났어요. 방에서 혼자 발음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빴어요. 늘 바빴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새벽 5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바닥이 반짝거렸거든요. 달라스 포트워스 공항은 새벽에 가면 껌 자국의 컵이 굴러다닙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걸레로 이미 닦인 바닥을 또 닦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이니까 그렇겠지. 택시 승강장을 찾았어요. 표지판이 한국어였습니다. 아래에 작게 영어가 쓰여 있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무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호텔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기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운전 중에 뭔가를 눌렀어요. 그리고 화면을 저한테 돌렸습니다. 번역 앱이었어요. 화면에 영어가 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은 안전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백미러로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가 웃고 있었어요. 새벽에 혼자 택시 탄 외국인이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엉망이었으니까요. 그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을 영어로 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앞을 보며 운전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가 넓었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새벽인데 도로가 이랬습니다. 소피아가 이 나라에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호텔 프런트는 20대 여직원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체크인이냐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발음이 깔끔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여기 묵고 있는 것 같다고 소피아 브레넌이라고 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투숙 중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어깨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에 안 계세요. 아까 나가셨거든요.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 14시간을 날아와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딸은 이미 어딘가로 나가 있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가시면서 근처 카페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주 가시는 곳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카운터 아래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번호 3개를 적었어요. 일일이 설명해줬습니다. 112는 경찰이고요. 119는 소방 구급이에요. 1330은 관광 라인인데 여기 전화하시면 영어 통역사가 24시간 연결됩니다. 혹시 딸분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이 직원은 지금 자기 업무 범위 밖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경찰 번호를 적어주고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건 매뉴얼에 없을 거예요. 미국 호텔에서 이런 부탁을 하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메모지를 꺼내 번호를 적고 있었어요. 카페 이름이랑 약도를 그려드릴게요. 걸어서 7분 정도예요. 직원이 메모지 뒷면에 간단한 약도를 그렸습니다. 모퉁이를 몇 개 돌면 되는 길이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챙기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딸분 꼭 만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이어폰을 낀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뉴욕 아침 거리는 경적 소리에 공사 소음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섞여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약도를 보면서 걸었어요. 골목을 하나 꺾었습니다. 간판들이 한국어였어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아래쪽에 영어가 작게 적혀 있었어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카페가 보였어요. 유리벽으로 된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그리고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커피잔이 옆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었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유리 밖에서 한참 그 얼굴을 봤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소피아는 제 서재에 항상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빠 뭐해? 아빠 나 심심해. 아빠 같이 놀자. 저는 항상 바빴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소피아가 문을 닫고 살기 시작한 게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어폰을 뺐습니다.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요? 말이 아니라 문장이었어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
저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소피아가 노트북 화면을 닫았어요.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틀린한테 연락했구나. 네. 소피아가 짧게 말하고 창밖을 봤어요. 할 말이 있는데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 건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데리고 가겠다고 해야 하는 건지.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소피아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아침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 우리는 딱히 어디를 가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부녀가 나란히 걷고 있는데 관광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관광객도 대화는 하죠. 우리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이었어요. 소피아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밝았습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이 나라 편의점은 늘 이렇게 환한가 봐요. 소피아가 삼각형 모양으로 포장된 걸 2개 집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소피아도 웃었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이 나라 말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소피아가 하나를 내밀었어요. 받았습니다. 삼각김밥이라고 했어요. 포장을 어떻게 뜯는지 몰라서 보고 있었더니 소피아가 말없이 가져다가 뜯어줬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뜻밖이었습니다. 참치였는데 부드러웠어요. 밥이 촉촉하고 김이 고소했습니다. 편의점 음식이 이런 맛인 줄 몰랐어요. 맛있네. 제가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짧게 대답했어요. 한국 편의점은 다 맛있어요. 그게 그날 오전에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오후에 소피아가 한강에 가자고 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한강은 넓었어요. 뉴욕 허드슨강을 봐왔는데 이건 결이 달랐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 뛰는 사람. 평일 오후였는데도요. 소피아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한참 강을 봤습니다. 소피아가 이어폰 한쪽을 뺐어요. 무언가 듣고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을 봤어요. 저도 강을 봤습니다. 아빠, 광화문 공연 어땠는지 알아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온통 보라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노래하고 있었고 광장 전체가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한국 민요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가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외국인도. 저는 거기 있었어야 했는데. 소피아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소피아가 일어섰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공연이요. 오늘부터 고향에서 시작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소피아가 멈췄어요. 저를 봤습니다. 같이 가겠다고요? 안 되냐? 소피아가 잠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재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소피아가 교통카드를 찍어주고 앞장섰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환승을 2번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도시 지하철을 꿰고 있었어요. 지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 뒤를 따라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고향 종합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어요. 그런데 금방 굵어졌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소피아를 봤습니다. 소피아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비닐 포장된 뭔가를 꺼냈습니다. 2개였어요. 하나를 펼쳤어요. 보라색 우비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아빠 것까지 챙겨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제가 서 있는 곳 주위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전부 보라색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5만 명이라고 했던가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 우비를 입은 사람, 그냥 맞는 사람. 전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공연장 입구를 향해. 저는 이 광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빗속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무언가가 기다릴 만한 게 있어서겠죠. 저는 평생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음악을 써왔지만 폭우 속에서 몇 시간을 기다릴 만한 공연은 없었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는요. 소피아가 입장줄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응원봉을 꺼냈어요. 보라색이었습니다. 켰어요. 주위를 봤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보라색 불빛이었어요. 5만 개의 불빛이 제각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명이 꺼졌습니다. 칠흑이었습니다. 5만 명이 있는 공간인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이상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숨을 참을 수 있다는 게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닌데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국악이었습니다. 처음엔 북소리였어요. 낮고 깊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악기 소리가 겹쳤어요. 저는 이 악기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아주 오래된 소리. 어느 나라 음악인지 몰라도 이 소리가 오래됐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응원봉을 두 손으로 쥐었어요.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어요. 지붕이 있었습니다. 기둥이 있었어요. 한국 전통 건물 모양이었습니다. 경복궁 같은 데서 봤을 법한 형태였어요. 그게 무대 한가운데 솟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태극 문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붉고 파란 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마가 나왔어요. 가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 한국 전통 가마. 저는 그게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소피아 쪽을 봤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마 안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리더였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발목을 다쳐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가마를 타고 무대로 나왔습니다. 공연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5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호가 아니었어요. 그냥 환호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소리였어요. 기쁨이 있었고, 안도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제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딸이 우는 걸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언제 울었는지, 무언가에 이렇게 감동받는 얼굴을 언제 봤는지. 저는 소피아 얼굴을 보다가 다시 무대를 봤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어요. 힙합 비트가 들어왔습니다. 강하고 빠른 사운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그 국악 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현악기 소리가 비트 사이로 흘렀어요. 타악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멜로디가 들어왔어요.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도 아는 멜로디였어요. 한국 민요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 위에서 나오니까 달랐어요. 오래된 것과 지금 것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충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5만 명이 따라 불렀습니다. 동시에요. 저는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5만 명이 하나의 멜로디를 부르는 소리. 마이크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 빗소리가 있었는데도 들렸습니다. 아니, 빗소리보다 컸어요. 5만 개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덮었습니다. 소피아도 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로요.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이 노래를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딸이 이 멜로디를 외우고 있다는 걸. 딸이 이 언어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대를 봤어요. 멤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리더는 한쪽에서 마이크를 잡고 랩을 했어요. 걷지 못해도 거기 있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그 주위를 채웠어요. 바닥에 태극이 빛났습니다. 위에서 한지 영상이 흘렀어요. 수묵화 같은 이미지들이 무대를 덮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메모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취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보게 됐습니다. 멈추고 보게 됐어요. 20년 동안 공연을 보면서 항상 머릿속으로 문장을 조립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보라색 우비를 입고 젖은 채로 5만 명 중 하나로 아리랑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이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앞쪽 구역에서 움직임이 생겼어요. 팬들이 흥분해서 앞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나 생각했어요. 5만 명이 한 방향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콘서트장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도요. 그때 무대 위에서 멤버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어요. 음악이 잠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또렷했습니다. 5만 명이 멈췄어요. 동시에요. 밀리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앞으로 향하던 몸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소란이 사라졌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어요. 경비원이 달려간 것도 아니었고 방송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 한 사람의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야? 소피아가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안전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저는 다시 무대를 봤습니다. 그 멤버는 이미 다시 공연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관중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방금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한동안 생각했어요. 미국 공연장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팬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경비원들이 뛰어들어요. 마이크로 방송이 나오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연이 잠깐 멈춥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대 위 사람이 짧게 말했고 5만 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강제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멈췄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공연장 밖이 생각났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티켓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연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빗속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공연장 담벼락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아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빗속에서 소리만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공연장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왜 거기 서 있나.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무대에서 거대한 천이 내려왔어요. 하늘을 가르는 천이었습니다. 키고 컸어요. 바람에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천이 무대 위로 퍼지면서 아래의 멤버들을 감쌌다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느린 곡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따라 불렀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제 귀에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아이가 이 언어로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방에서 혼자 공부해서 알게 된 언어로. 제가 쓸데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관심을 준 적 없는 그 공부로. 어느 순간부터 소피아가 문을 닫고 살기 시작했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저한테 말을 안 하게 됐는지도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바빴으니까, 저는 늘 바빴으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옆에 서 있으니까요. 바빴다는 말이 얼마나 편한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강강술래 같았어요. 나중에 소피아에게 물었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춤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원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했어요. 바닥에 태그 문양 위에서 사람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또 거기 있었어요. 오래된 것들이 이 무대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저는 20년 동안 음악을 썼습니다. 진짜 음악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 예술이고 어떤 게 상업인지, 어떤 게 오래 남을 것이고 어떤 게 소비되다 사라질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준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 무대 앞에서는 그 기준이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후반이 시작됐을 때 저는 이미 보라색 우비 소매로 얼굴을 한번 닦은 뒤였습니다. 빗물이었어요.
빗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거대한 천이 내려왔어요. 키고 컸습니다. 바람을 받아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아래에서 조명이 올라왔고 천 위로 그림자가 춤을 췄습니다. 소피아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같았는데 저도 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소피아한테 물었어요. 저 천이 뭐냐고. 승무라는 한국 전통춤에서 가져온 거라고 했습니다. 수백 년 된 춤이라고요. 저는 그걸 듣고 무대를 다시 봤어요. 수백 년 된 춤의 흔적이 지금 이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5만 명 앞에서요. 사라지지 않고 여기 있었어요. 20년 동안 공연을 봤습니다. 롤링 스톤스를 봤고, 비욘세를 봤고, 에미넘을 봤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 투어가 역대 최고라고 썼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규모로는요. 그런데 저 투어들에서 수백 년 된 전통이 무대 위에 살아서 춤을 춘 적은 없었어요. 그 나라의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현재적인 것과 한 무대에 있었던 적은요. 멤버들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강술래였어요. 소피아가 제 귀에 작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의 전통춤이라고요. 보름달 아래서 여자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돌던 춤. 그게 지금 이 무대 위에 있었어요. 바닥에 태극 문양 위에서 멤버들이 돌고 있었고 5만 명의 응원봉이 그 원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음악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로 된 팝이 전부라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에 이런 무대도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수백 년 된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느리고 깊은 곡이었어요. 멤버들이 무대 가장자리로 나왔습니다. 관중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소피아가 따라 불렀어요. 작은 소리로요. 제 귀에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무슨 노래야. 소우주라고요. 우주 안에 별이 있듯이 사람 안에도 빛이 있다는 뜻이래요.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딸이 이 노래 가사를 알고 있었어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공부해서요. 제가 쓸데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던 그 공부로 공연장 전체가 응원봉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5만 개의 보라색 불빛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신호를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요. 그 5만 개의 불빛 아래서 무대 위 멤버들이 노래했어요.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이라는 가사라고 소피아가 말해줬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에는 빗물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20년 동안 음악을 쓰면서 공연장에서 운 적이 없었어요. 프로니까요. 감동받아도 분석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어떤 구조 때문인지, 어떤 편곡 때문인지. 그게 제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냥 이 5만 명 안에 있었어요. 딸 옆에서 보라색 우비를 입고 젖은 채로. 소피아가 제 쪽을 봤어요.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무대를 봤어요. 그런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살짝요. 놓지 않았어요. 저도 놓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광장으로 나왔을 때 비가 조금 약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았어요. 다들 천천히 걸었어요.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낯선 사람끼리 손을 잡고 있는 사람, 국적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같은 걸 들었으니까요. 같은 멜로디가 몸 안에 있으니까요. 티켓을 못 구해서 공연장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직 있었어요.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소리만 들은 사람들이요.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 옆을 지나쳤어요. 몇몇은 멈춰서 뭔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어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뭔가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소피아한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야? 소피아가 웃었어요. 아미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처음 봐도요. 저는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어요. 처음 봐도 다 안다는 게 같은 음악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 민요 멜로디 하나로 서로를 알아보는 공동체가요. 소피아가 광장 한쪽에 멈춰 섰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들려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빗소리, 웃음소리. 그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공연이 끝났는데도 그 멜로디가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멜로디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리요, 아라리요. 빗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 투어가 끝날 때쯤이면요. 23개 나라에서 수천만 명이 저 노래를 한국어로 외워서 같이 부르게 된대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리랑을 외워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광장을 봤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공식 서한까지 보내서 공연을 배정해달라고 한 나라에서 온 팬들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중동 어딘가 클럽에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아리랑을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피아가 보여줬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리랑을 한국어로 부르고 있는 영상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공연을 우리나라에도 배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한 나라의 민요가 이렇게 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20년 동안 미국 음악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로 된 노래가 세계 어디서나 흘러나오는 걸 당연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장에서 빗속에 선 사람들이 한국어 민요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 멜로디가 떠나지 않아서요. 소피아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소음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오래 저를 봤어요.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저도 소피아를 봤어요. 빗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리랑이 멀리서 들렸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 빗속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방 문을 두드렸을 때 소피아는 이미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어제랑 표정이 달랐습니다. 조금 열려 있었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랄까요. 저도 어젯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소피아 손을 잡은 채로 광장에 서 있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멜로디도요. 아라리요, 아라리요. 눈을 감아도 들렸습니다. 서울역으로 갔어요. 소피아가 KTX를 타보자고 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하얀색이었어요. 앞부분이 날카롭게 뾰족했고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탔어요. 좌석이 넓었고 앞좌석과의 간격이 충분했어요.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고 와이파이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출발했어요.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다가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속도를 확인했어요. 시속 150km, 200, 250, 300km가 됐을 때 창밖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를 올려놔도 쏟아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암트랙은 시속 150km만 돼도 객차가 덜컹거리거든요. 이 기차는 시속 300km에서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소피아한테 물었어요. 부산이 얼마나 멀어? 서울에서 325km요. 표값이 얼마였는지 다시 계산해봤어요. 59,800원. 43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 암트랙으로 같은 거리를 가면 150달러는 내야 해요. 그것도 5시간 넘게 걸리면서요. 이 기차는 2시간 40분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미국에 이런 기차가 없다는 거 알아? 알죠. 소피아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기차로 가면 이틀 걸리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이 보였어요. 산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 지나갔어요. 기와지붕이 있는 집들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거기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해운대 해변이었어요. 모래사장이 넓었어요. 백사장이 깨끗했습니다. 쓰레기가 없었어요. 텍사스 갤버스턴 해변은 비닐봉지랑 캔이 모래에 박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소피아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저도 벗었어요.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좋았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이렇게 걸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피아와 나란히요. 어릴 때 소피아가 작았을 때는 손을 잡고 걸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녁이 됐을 때 소피아가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골목에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 튀김 냄새, 떡 냄새. 소피아가 한 가게 앞에 섰어요. 아주머니한테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딸이 한국어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유창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소피아한테 웃으면서 뭔가 더 얹어줬어요. 소피아가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더 크게 웃었어요. 딸이 이 나라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요. 3년 동안 혼자 공부해서요. 회가 크게 나왔어요. 반찬이 딸려 나왔습니다. 김치, 무채, 콩나물, 미역. 전부 무료였어요. 이것도 공짜야. 물었더니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반찬이 원래 공짜예요. 리필도 되고요. 계산했어요. 28,000원이었습니다. 둘이 배부르게 먹고 $20 남짓이었어요. 텍사스에서 스테이크 하나가 $45인데 반찬은 따로 계산되거든요. 빵 하나 $2, 샐러드 추가 $4, 소스 추가 $1. 여기서는 5가지 반찬이 그냥 나왔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밤에 해변으로 다시 나갔어요. 밤 10시였는데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 가족,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무서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밤 10시에 해변을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갤버스턴은 해가 지면 뉴스에 나오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밤에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돗자리 깔고 앉아서 아이들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네. 제가 말했어요. 소피아가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안전해요. 광안대교가 보였어요. 불빛이 바다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이 번갈아 가며 다리를 물들였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름답네. 소피아가 저를 봤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낯선 모양이었어요. 저도 낯설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름답다는 말을 잘 안 썼어요. 더 정확한 단어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 말고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 저한테 물어봤어요. BTS가 너한테 뭔데?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소피아가 바다를 보면서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혼자였어요.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다 헤어지고 새로 시작한 곳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룸메이트도 안 맞았고 학교가 너무 커서 저 혼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 음악을 들었는데요. 소피아가 잠깐 멈췄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넌 괜찮다고. 혼자여도 빛난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대학 1학년이던 해를 생각했어요. 그 해 저는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빴겠죠. 마감이 있었겠죠. 소피아가 혼자였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가 힘든지 안 힘든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잘 있겠거니 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지.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피아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 소피아가 저를 봤어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혼자인 거 몰랐어.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번에 광화문도 같이 갔어야 했는데. 소피아가 바다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이번에 왔잖아요.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광안대교 불빛이 물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피아 옆에 앉아서 그 불빛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옆에 있으면 됐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소피아가 삼각김밥을 골랐어요. 저도 하나 집었습니다. 처음 먹었던 날이 생각났어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며칠 만에요. 계산하면서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도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밖에 나와서 나란히 걸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어요. 아빠, 어제 공연장 밖에서 봤던 사람들 기억해요?
티켓 못 구해서 빗속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기억했습니다. 걔네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소피아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에 트위터 보다가 찾았는데요. 호주에서 온 팬이 있었대요. 9년째 아미로 활동하면서 호주 아미 커뮤니티를 이끌어온 사람이래요. 티켓을 못 구했는데 그냥 한국까지 왔대요. 소리라도 들으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었어요. 9년이요. 한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9년째 이 음악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호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공연장 밖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티켓도 없이요.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에서 온 팬도 있었대요. 70 넘은 할머니래요. 딸이랑 같이 왔는데 딸이 먼저 아미가 됐고 할머니도 따라 들었다가 둘이 같이 오게 됐다고요. 그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이 음악이 나한테 살아있으라고 말해줬다고. 저는 멈췄습니다. 70 넘은 일본 할머니가요. 한국 음악이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닿았다고요. 소피아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중동이었습니다. 어딘가 사막 도시의 클럽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고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고향 공연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이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 민요를 한국어로 부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그 영상을 한참 봤습니다. 아랍 사막 도시의 클럽에서 한국 민요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소피아가 또 찾아줬어요. 이번엔 뉴스였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기사였어요.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BTS 공연을 멕시코에 배정해달라고요. 국가 정상이 아이돌 공연 배정을 외교 서한으로 요청한 거였어요. 멕시코 대통령이 공연 국어를요? 소피아가 웃었습니다. 남아공 대사도 똑같이 공개 요청했대요.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각자의 이유로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한국 가수의 공연을 자기 나라에도 와달라고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생각났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경기장이에요. 수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 경기장에서 단일 공연 기준 역대 최고 객석 점유율을 이번 투어가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축구 경기도 아니고 공연으로요. 한국 가수 공연으로요. 저는 20년 동안 음악을 썼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를 취재하면서 이게 역대 최고라고 썼어요. 20개 도시, 티켓 수익 20억 달러. 그 기사를 쓰면서 당분간 이걸 넘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이번 투어가 그걸 넘어서거나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했어요. 34개 도시 85회 공연이에요. 광화문 컴백 공연 하루의 경제 효과만 2,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숫자예요.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 도시별 평균의 3배였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를 취재할 때 저는 그 숫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들은 다른 무게였어요. 미국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왔거든요. 영어니까, 미국이니까. 그런데 이 숫자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어로 된 노래가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빠, 이 투어 끝날 때쯤이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아리랑을 한국어로 외워서 부르게 된대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천만 명이요. 멕시코에서, 중동에서, 호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 민요 하나를 외워서 같은 멜로디로 부르게 된다고요. 어제 공연장 광장에서 빗속에 서 있던 사람들이 흥얼거리던 그 소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아직 들고 있었어요. 먹었습니다. 한 입. 여전히 맛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소피아가 출국장 앞까지 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들고 소피아 앞에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안내해 줄게요. 이번엔 고향이랑 부산밖에 못 갔잖아요. 경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저는 소피아를 봤습니다. 다음에 오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음에 올 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소피아가 웃었어요. 오래 못 본 웃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 웃음이었어요. 저는 소피아를 안았습니다. 소피아가 잠깐 굳었다가 안았어요. 등을 두드렸습니다. 출발 전날 밤하지 못했던 걸 지금 하고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청탁받지 않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롤링스톤에 낼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투고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어요.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혼자라는 걸 몰랐다. 그리고 그 아이를 버티게 한 게 내가 소음이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계속 썼어요. 5만 명이 빗속에서 아리랑을 부르던 것. 가마를 타고 나온 사람이 그래도 무대에 있었다는 것. 진이 한마디로 5만 명을 멈춘 것. 중동 클럽에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 민요를 한국어로 부르던 것. 70 넘은 일본 할머니가 이 음악이 살아있으라고 말해줬다고 했던 것. 멕시코 대통령이 공식 서한을 보냈다는 것. 부산 해변에서 소피아가 혼자였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5만 명이 빗속에서 함께 부른 아리랑은 내가 20년간 진짜 음악이라고 불러온 모든 것보다 더 오래됐고, 더 깊었고, 더 많은 사람의 것이었다. 저장했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뭔가 잡혔어요. 꺼내봤습니다. 소피아가 몰래 넣어둔 것 같았어요. 보라색 응원봉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어요. 열쇠고리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작아졌어요.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의 번역 앱을 알고, 호텔 직원의 메모지를 알고, 시속 300km 기차를 알고, 무료 반찬을 알고, 밤에도 안전한 해변을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것들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딸을 알게 됐습니다. 조금 더요. 달라스에 도착했어요. 폰을 켰습니다. 소피아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다음엔 내가 아리랑 가르쳐 줄게요. 한국어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근데 아빠 발음 별로일 거야. 소피아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르쳐 줄게요. 저는 폰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보라색 응원봉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봤어요. 작고 보라색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진짜 음악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 오래 남을 것이고 어떤 게 사라질 것인지. 그 기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못해요. 다만 그 기준이 닿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70 넘은 일본 할머니가 살아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곳. 호주에서 9년째 따라다니는 사람이 빗속에 서 있었던 곳. 대학 1학년 소피아가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던 곳. 그 기준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 이 음악이 있었어요. 저는 열쇠고리를 가방 지퍼에 달았습니다. 달라스 공항을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텍사스가 지나갔어요. 넓은 도로, 파란 하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비교가 됐습니다. 도로 위 쓰레기가 보였어요. 공사 중인 고속도로가 보였고 연착 중인 기차가 보였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 동쪽에 시속 300km로 조용히 달리는 기차가 있고, 밤에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해변이 있고, 무료 반찬이 당연한 식당이 있고, 5만 명이 한마디에 멈추는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민요가 지금 수천만 명의 입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까 비행기에서 쓴 문서가 있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고칠 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퇴고를 안 해도 됐어요.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오래된 원고들이 있었습니다. 20년치 리뷰들이요. 저는 그 위에 보라색 열쇠고리를 올려놨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한테 전화했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야, 그 아리랑 언제부터 가르쳐 줄 수 있어?